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하우스 아카데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무관리 방안을 강의하게 된 저는 노무법인 YJ 박소민 노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뭐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하우스 아카데미에서 특별히 기업 노무관리 또는 인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안이 되겠죠. 기업 측의 방안, 노무관리 방안을 갖다 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창궐한 지 벌써 뭐 수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됐고 모임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제약이 되고 있죠.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노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예방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기업이 잘 지켜왔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이렇게 첨예화시켜서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 측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근로자 측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코로나의 이제 확진 방지를 위한 그런 노력, 그리고 이런 노력에 대응하는 이제 국가의 뭐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지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전 세계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 이제 디프레스가 되고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제 원인 불명의 병원체인데, 아직까지도 이 정확한 감염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전파 경로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제 증상을 보면은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마른 기침을 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인후통, 목이 아프다거나, 호흡이 이렇게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그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월 달에 벌써 위기 경보를 이제 뭐 보통 이제 주의 단계에서 쭉쭉 올라가서 이제 심각 단계로 이제 격상이 됐고, 아직까지도 이걸 갖다 이제 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죠? 그래서 심각 단계로 이제 격상된 상태에 있다. 자, 우리 사업장 관련해서는 우선 매출 감소로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는 사업장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무급 휴가를 뭐 강요가 당한다든지, 연차 사용을 강요당한다든지, 휴직이나 사직을 권고당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에 근로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매출 감소로 사업장이 이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휴직 사직을 권고한다든지,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든지, 무급 휴가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가 과연 옳은 행태냐,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사업장 내 확진자 및 의사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중국에서 와서 처음에 이제 우한 바이러스라고 이제 명칭이 됐는데, 지금 WHO에서는 요새는 그렇게 이제 그 용어를 쓰지 못하고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감염체에 의해서 발병이 된, 즉 확진자, 그 다음에 의사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조치가 어떨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뭐 마스크를 갖다 당연히 착용해야 되겠고요. 격리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죠. 이 번호는 이제 여러분들도 1339 이제 질병관리본부로 신고를 하고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 후에는 또 자가격리 상태, 자가격리라는 건 이제 자기 집에서 격리가 된 상태죠. 그래서 자가격리를 이게 또 어기면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죠. 자,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되므로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상 병가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이나 무급의 병가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대신 취업규칙상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없는데 불구하고 무급으로 무조건 가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당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연차 사용을 갖다 강요한다든지 강권한다든지 이런 형태는 좀 위법적인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등에게 노출된 그런 사무실, 작업 현장은 소독을 실시하고 다음 날까지 그 장소를 폐쇄 조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관리 등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확진자의 정보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타났듯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감염병 예방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 확진자에 대한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문제는 사업장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특정 확진자에 대한 정보, 누구냐, 그 다음에 뭐 그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다른 근로자들에게 공개할 수가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업장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특정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제3자, 이제 다른 근로자들이든지 외부에 있는 자들이 되겠죠.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갖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내 정보를 갖다 뭐 동의를 했으니까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근로자에게 공개할 수도 있다.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세 번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네 번째는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금방 이제 보셨듯이 이렇게 개인정보법 15조 17조에는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58조 1항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앞에 게 이제 원칙적으로 그런 경우고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일시적으로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을 예외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정보, 이 법 적용을 해서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민감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의 병력 또는 동선을 공개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노동법에 또 관련된 부분인데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사항을 과연 공개를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 공개를 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였습니다. 즉 공개하면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징계 전력이라든지 징계에 관한 사항을 갖다 회사의 게시판에 공개를 하더라도 그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를 했을 때 위법 판단을 한 판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이런 징계 사실에 관한 부분보다 더 민감할 수 있는 개인의 그 발병,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이런 병력에 관한 사항이죠.
동선을 공개할 때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법조문, 즉 58조 1항 3호를 갖다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즉 개인 정보에 동의를 갖다 받아야 될 경우, 이 뭐 세 가지 부분 사실 이제 적용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외적으로 58조 1항 3호에 의해서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역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좀 신중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 근로자의 병력, 동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제15조, 17조로 돌아와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지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은 사업장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이제 공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결론을 내보면은 근로자가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들, 하도급, 파견, 영역 근로자, 방문 고객 등 모두 포함한 그 모든 근로자들에게 확진자가 발생할 사실을 알려서 보호 의무를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의 휴업 관련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업이라는 것은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귀책 사유죠,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휴업이라고 보고, 코로나19로 판정된 근로자가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역시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즉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 휴업수당 부분은 휴업하고 휴직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휴업은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그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을 줄이는 또는 아예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는 형태를 휴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시키는 형태도 이런 휴업수당에서 말하는 휴업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휴업, 일시적인 휴직도 모두 다 포함이 되고요. 휴업수당의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은 평균 임금의 70%를 주어야 한다. 자, 그러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라는 것은 반드시 사용자가 잘못하거나 고의과실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볼 때 일반적으로 민법 제538조 1항에서 규정하는 귀책 사유의 의무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지배 영역 내지 위험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근로 제공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해서 휴업하는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 1항 소정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건 이제 그 경영상의 자유는 사실 사용자가 본격적인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휴업수당 규정은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되어 근로자로서는 위 규정에 근거해서 사용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본인의 그 고의나 과실은 아니에요. 근데 판매 부진이라든지 경영난이라든지 뭐 원자재 부족,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경영상의 자유 장애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 그래서 여기 있죠, 지배 영역 안에 있는 위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위험까지도 부담하는 것을 우리는 휴업수당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로기준법에 또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취업수당 그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단서 규정이 그런 게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더 이상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단서 규정이거든요. 이게 단서 규정인데, 단서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승인을 받으면 70% 미만 휴업수당입니다. 즉 이게 판례 법리인데요. 판례 법리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법 규정이 바뀌어서 예전에 이제 법이고요. 법 단서의 규정은 사용자의 휴업 지불 의무에 예외를 정한 것이고, 예외를 정한 것이다. 그러한 예외의 경우에 휴업 지불의 하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 이상 그냥 70%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70% 미만이라는 얘기는 0에서 70%라는 얘기죠. 그죠? 휴업상이 70%니까 69%라고 봐야겠네요. 0에서 69%. 별도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휴업 지불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휴업수당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정의를 지급하지 않으면 몇 퍼센트? 0%죠. 지급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즉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즉 전혀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본 원심 판단 정당호,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휴업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70% 미만뿐만 아니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음이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휴업장을 감액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죠. 무급 포함, 무급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사용자의 귀책사유 범위에 해당된다. 경영장애로 인해서 휴업을 한 경우. 그런데 그 귀책사유 벗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휴업수당 범위 지급에서 제외돼서 무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게 결론인데, 자 그렇다면은 귀책사유에 해당되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과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 책임이 지배 영역 하에서 이제 존재하니까 귀책사유에 해당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용자가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이 부실해서 사업장 내에서 19의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다음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내 확진자 등의 발생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근로자 중에서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발생해서 사실 휴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가항력. 온전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00%로 다 가져가기는 너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즉 근로자 중에 확진 환자, 유증상자, 접촉자가 발생해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즉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의해서 이번 격리되어 같은 법 41조의 2에 따라서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된다. 법에 의해서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라고, 물론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지원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 유급 휴가를 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육아휴가비하고 유급휴가비하고 생활지원비 제도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에게는 개인별 1급 기준으로 13만 원 상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디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생활지원비는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주는 것인데요. 긴급복지 지원액의 그 기준은 4인 가구의 기준으로 123만 원입니다. 월 123만 원이에요. 그리고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이제 신청을 갖다 하는 부분인데, 두 개는 이제 중복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요건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를 지원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정부의 사업장 폐쇄 명령이 있어요. 정부에서 사업자 폐쇄 명령을 한 거죠. 행정명령으로. 법에 의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인 폐쇄, 오염 장소에 대한 소독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관련된 정부의 격리 조치 등으로 해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아까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물론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어때요?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유급휴가비라든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즉, 근로자 중에서 확진 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 판단 하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 규칙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휴업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확진자 또는 의사 환자, 확진자 및 의사 환자와 밀접 접촉한 근로자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용자 스스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 그리고 70%가 이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통상임금을 휴업상으로 지급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사용자의 규칙 사유다. 알겠죠? 사용자의 규칙 사유에 해당되므로 휴업상을 지급해야 된다. 자, 네 번째는 비슷한 경우인데요. 매출 감소나 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경우 3번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업체의 휴업에 따른 부품, 원자재 공급 중단이나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규칙사유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 휴업상 감액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특별히 심각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매출 저하 등을 이유로 사업장을 장기간 휴업하는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휴업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설명됩니다. 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이 이제 고용지원금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 유지함에 따른 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3번이라든지 4번 자체적으로 이제 휴업을 갖다 해서 사용자 규칙 사유가 됐을 때는 휴업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용유지 지원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노무관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 및 유급휴가 보장 책임이 있는지 여부. 즉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되어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무단결근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차치하고 결근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무급이 된다는 얘기죠. 무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유급 휴가 등으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격리기간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도 없다. 즉 무급이란 얘기예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단서규정. 그래서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에서 유급을 지원하니까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는 뻔한 얘기인데 코로나19가 감염병 예방법 상에 그 질병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격리기간 동안을 위해서 휴가 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격리기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되고 그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 자, 아까 초반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강제 사용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는 사용되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차 휴가는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규정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을 부여하며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규정이 있는 회사도 있어요.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유급휴가, 즉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과 감염법 예방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을 이유로 연차 휴가를 반려할 수 있는가? 자, 이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지정이 되는 것인데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대한 판단은 우선 청구자의 업무 성질, 작업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에 따라서 이제 좀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병가, 휴직 등으로 일시적 인원 부족이 발생했거나 휴가 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시기 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시기 변경권. 단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를 지정하는 등 휴가 시기를 조정하는 데 그쳐야 되고요.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조건 위법입니다. 자, 다음 매출 감소 등으로 이유로 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임금 반납이나 삭감이 가능한가? 우리 노동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거나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위반되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우선 이 임금 반납하고 삭감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반납은요, 이미 제공을 한 그 근로에 대해서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이 있죠. 그것을 근로자가 스스로 그 이후에 반납 또는 포기를 하는 것을 임금 반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임금 삭감은 앞으로 장래죠, 장래. 이건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과거. 장래 일정 시점부터 종전 임금을 낮춰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근로조건을 좀 변경해서 임금을 삭감해서 주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 근로조건의 전체적인 변경이니까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취업규칙에 의해서 바꾸려면은 근로적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단체협약은 노조 대표자의 서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노사 간의 합의 과정에서 임금 삭감을 시행할 시기와 삭감 기간, 삭감 범위
금액, 그리고 퇴직금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고 이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법률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반납이나 삭감이나 모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약간 좀 명시를 갖다 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 소결론을 맺을 수가 있죠. 자, 매출 감소 등을 위해서 권고사직이 가능할 것이냐?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수용을 하고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전개 종료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거절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그러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비진에 의해서 인정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해고다라고 인정될 수가 있어요. 우리 판례 법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양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도 내 진짜 진의에 의해서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좀 찜찜한 상태에서 무조건 강요하는 형태의 권고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출 감소 등을 위해서 휴직 가능하느냐? 아까 이제 휴업의 종류 두 가지 말씀드렸죠. 휴업하고 휴직이 있는데 휴직은 개별 근로자에게 권유를 하는 것이죠. 휴직. 무급휴직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위해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할 경우 휴업과 마찬가지라고 봐.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너무나 이제 회사가 너무 힘들어. 휴업수당도 못 줘. 그래서 사실 그 사용자 규칙 사유는 있지만은 사실 불가항력적으로 가야 돼 라고 한다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무급휴직을 이렇게 실시할 수 없으니 유급휴직으로 가야 되는데 유급휴직으로 갔을 때는 평균임금의 70% 수당을 줘야 되고 이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좀 보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재택근무 실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 이를 준수해야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명시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도 있도록 공지하고 재택근무 대상자의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 격리자로서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쉴 권리가 보장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재택근로를 시킬 수는 없어요. 자, 재택근무 실시 시 그 노무관리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근무 장소나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려면 변경된 장소와 시간을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통상 근로자와 근무장소 외에는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실시 가능하며 별도의 취업규칙 변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재택근무가 그러면 유리한 사항인가 불리한 사항인가? 이것은 좀 따지기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유불리를 가릴 수는 없지만은 취업규칙을 어쨌든 변경해야 된다. 뭐 유불리든 어쨌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나 동의는 있어야겠죠. 자, 재택근무 시에도 취업규칙상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들, 그래서 뭐 어떤 그 기계적인 장치라든지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도
재택근무라고 그래갖고 뭐 재택근무 근무예요. 근무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쉬는 게 아닙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이제 그 실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바쁘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시간 체크를 해서 뭐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계적인 장치, 전자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계속 그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적용한다 그러면 그런 거 다 빼야겠죠. 기계적인 장치나 이런 부분은 다 해제가 돼야지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재택근무로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을 할 때도 그럼 연장이 몇 시부터 몇 시가 연장이냐, 야간이냐, 휴일에 대한 거.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고 또는 승인해 주는 절차. 이 신청 내지 승인이 있을 때만 연장 야간 휴일을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이런 절차들, 그것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계적 장치, 즉 정보통신 기기를 통한 온라인 출퇴근 기록 등으로 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을 가능합니다. 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일부 부서나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징계에 대한 사용자의 이제 확산 방지를 해서 사용자가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위반했을 때의 징계 가능하느냐. 우선 대면 회의나 회식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즉 사업장 내에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대면 회의나 회식 등을 금지했어요. 하지 말라. 금지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 혹은 규정 위반 등이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한 당분간의 업무 회식을 자제하라 라고 공고를 했으면은 이를 어겼으면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이기 때문이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 업무 지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위반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문 사실을 미고지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즉, 권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금지하거나 이를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좀 약간 너무 과한 거죠. 왜냐면은 사람은 이제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을 갖다 하지 않을, 뭐, 언론의 자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문 사실이나 방문 금지 자체 하는 것, 이거는 약간 좀 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코로나19 위험 지역이다 장소를 방문한 근로자의 경우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라. 미리 이제 고지를 해다. 사전 고지죠. 사전 고지를 할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사전 고지. 사전 고지를 요청했을 때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을 이런 사전 고지 요청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이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가 가능하다. 밑에 건 좀 다른 경우고요. 밑에 건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경우는 출장으로 인해서 해당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로 이건 사용자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용자의 책임. 자, 그렇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과연 해당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즉 업무적인 사유로 질병에 전염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의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염된 자는 할 수가 있죠. 업무적인 사유로 인해서 했을 때는. 즉 회사 내부 외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판단된다면 코로나19는 산재보험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게 됩니다. 예컨대 보건, 의료 및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그 다음에 비보건 의료 종사자로서 공항, 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다만 업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별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감염되고 격리된 경우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보건 의료 쪽에서 굉장히 이제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굉장히 좀 그 업무상 이제 코로나 19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제 일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 만약에 의사로서 확진자가 됐다, 간호로서 확진자가 됐다,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죠? 그다음에 보건의료에 하지 않더라도 공항, 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역시 접촉자,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출퇴근하다가 이제 만약에 했을 때 출퇴근제라고 이제 우리가 2018년부터 산재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이 출퇴근제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을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정리하고 있죠. 따라서 업무상 질병뿐만 아니라 출퇴근 중간에 재해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과정에서 감염되었을지라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그 산재는 어떤 업무상 질병에 걸렸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밝히는 기관이 이제 공단, 그죠? 공단하고 어쨌든 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가리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 근로자의 업무 중에 코로나에 전염됐을 때 사용자는 과연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산재에 관한 부분은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산재는요. 근데 사용자 책임은 사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과실이 있어야지만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이죠. 즉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업장 내 조치를 소홀히 해서 근로자가 코로나19에 전염됐다면 근로자는 업무 관련성 및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입증해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비급여 항모 및 나머지 임금,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재 보상 외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 즉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갖다 청구할 수도 있다.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자녀 돌봄 관련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죠. 현재 4월 현재 2020년 4월 현재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다시 재개가 되고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많은 그 여성 근로자들이 집에서 가족 돌봄 휴직을 추가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계약이 연기되고 연기됨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계약도 마찬가지 집에서 이제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가족 돌봄 휴가가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족 돌봄 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신설된 제도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서 연간 최대 10일간의 휴가를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단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 휴가예요. 무급 휴가. 10일이 무급 휴가인데 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일수 산정에서 휴일 및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뒤에서 이제 나오지만은 요거를 갖다 이제 그 지원금 있죠. 가족 돌봄 긴급 지원. 가족 돌봄 긴급 지원. 지원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일일 5만 원씩 지원이 되죠. 그래서 10일 하면은 근로자 한 명당 5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직 후에 퇴직 시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나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에 의해서 휴업한 기간, 업무의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전 3개월 중에 제외되지 않은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는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돼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간 등은 이제 제외하는 이유가 보통은 휴직이라든지 휴업이라든지 원칙적으로는 무급이에요. 그죠? 무급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인데 예를 들어서 이 2개월 동안 무급휴직이었다고 가정을 해요. 무급휴직. 근데 이 근로자가 4월 1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원래 이제 이렇게 거꾸로 역산을 하잖아요. 3개월을 따져서 퇴직금 부분을 갖다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2개월이 무급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치면은 굉장히 좀 억울한 경우가 발생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19년 12월, 11월 있으면은 이 두 달을 3개월을 갖다 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퇴직 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무에서.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 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를 했어요.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를 했으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신고한 경우처럼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 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이직 확인서를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 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되고요. 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용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직권으로 이직 확인서를 정정할 수도 있다. 왜냐면 폐업을 했다는 얘기는 경영상의 이유잖아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신상의 사유로 만약에 그렇게 잘못 신고를 했더라도 정정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췄지만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신청하기 이전이라면 치료 및 격리 기간 동안에 최종 3년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뒤로 연장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하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련해야 되는 대책으로는 우선 사업장에 확진자 의사자가 발생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것이며 격리한 후에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일단 귀가 조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확진자, 의사자 접촉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점심시간도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팀은 12시에서 1시, 너무 좀 늦어지겠네요. G팀이 11시 반에서 12시 반, 그 다음에 B팀은 12시 반에서 1시 반, 이런 식으로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마주 앉지 말고 나란히 앉아서 식사하는 거 권장을 해드리고, 출장, 대면 회의, 공식 행사, 회식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반드시 화상 또는 전화회의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업장 내 최소한 예방 및 안전조치를 위해서 입구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화장실과 사업장 곳곳에
채용계, 세정제, 소득제를 적절히 비치하는 걸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 사업장의 이제 입구에 이런 세정제, 소득제를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로자들이 밀접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파티션의 설치로 대면 접촉을 피하고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여러 번 강조하고 근로자들끼리 모임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사업장 일시 폐쇄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결근에 대비해서 관련 업무 전담 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근무를 유지할 최소 인원 등을 미리 선별해 두거나 예비 사무실 마련 또는 업무 재편성, 계획 수립 등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정부의 사업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이제 사업주를 위한 정책이고요. 가족돌봄 긴급 지원제도라든지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 다음에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역시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정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업주를 위한 정책은 이 두 부분이고요. 이제 사업주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 가족돌봄 휴직과 이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그 지원 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다.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제도 같은 경우도 사업주를 위한 정책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첫 번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일부터 고용유지 지원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유지 조치에 관한 특별지원 기간 고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7월 31일 6개월 동안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이 상향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급했다는 얘기는 유급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무급이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4월 1일부터 6월 30일 3개월, 특히 이 3개월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90% 수준까지 상향해서 운영을 합니다. 90%. 표를 보시면 더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우선 표 보시기 전에 관광, 공연업 등에 한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특히 힘들다고 봐서 그래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지정을 해서 90% 무조건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90%를 수준으로 상향하고 일일 한도도 7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대기업은 이제 그 종전에 그 수준과 그 금액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예전에 이랬죠. 이 제도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금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예요. 폐업이라든지 이제 어려운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휴업을 했을 때 고용유지를 갖다 지원해주는 수준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3분의 2, 그 다음에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 그리고 일일 한도는 지금 6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코로나 특별 기간 동안에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는 이 3분의 2에서 4분의 3, 75%로 올렸죠. 근데 특별 그 지원 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즉 3개월 기간 동안에는 90%까지 특별히 더 올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대규모 기업은 역시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렇게 바뀐 내용이고요. 일일 한도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아까 이제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죠. 관광 공연업 이런 부분들.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90%죠. 이거는 이제 그 기간 6개월 동안은 90%.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는 역시 3분의 2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같은 경우는 7만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 출퇴근 제도나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서 사용주에게 간접 노무비,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이렇게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코로나에 이제 끝날 때까지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로 카톡이나 이런 부분이죠. 업무 시간 및 종료 시각을 사업 측에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전자기계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지원 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다르며 주 3회 이상 이용 시에는 일주에 10만 원, 52주니까 1년이 5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간 지원 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에 속한 달에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가 30% 한도로 해서 7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시차 출퇴근 제도는 일괄적으로 5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재택근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주 3회 이상 했으면 연간 5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일주에 30만 원. 그 다음에 주 1, 2회면은 260 반 정도로 가능합니다. 자, 아까 이제 가족 돌봄 휴가를 말씀드리면서 거기 이제 무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족 돌봄 휴가를 갖다 하면서 10일 동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지원을 갖다 해주는 제도가 바로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가족 돌봄 비용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죠. 그래서 가족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1일 5만 원씩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50만 원, 부부 합산에는 최대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분들을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그래서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등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 근로자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약간 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급휴직 휴업 노동자는 월 최대 50만 원입니다. 4월, 5월 2개월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특히 무급휴직자의 경우 긴급 생활 안정 지원도 동시에 종복해서 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긴급복지 지원금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방법도 정부는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지원 형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특별 연장 근로제도의 인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만 사태가 급박해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때는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특별한 사정, 이게 뭘까요?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바로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제가 쭉 읽어보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세 번째, 갑작스러운 시설, 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네 번째,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다섯 번째, 소재, 부품 및 소재, 부품, 생산시설의 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글쎄 코로나19하고 관련된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진 경우,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딱 보니까 네 번째 있죠.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업무량 증가는 제4호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요건 충족으로 관할 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가 있죠. 다만 사용자로서는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특별 연장 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지급해야 되고요.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우리 코로나19와 관련된 노무관리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뭐 전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오늘 제 강의가 노무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되었든 하는 바람에서 기획된 강의 때문에 잘 봐주시고, 혹시 뭐 코로나19로 어떤 피해가 있거나 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시고 국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짧은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다시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